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 공부하는 최열정입니다. 자, 잘 지내셨나요? 네. 네, 2월도 벌써 다 갔어요. 그죠? 이게 연휴를 지나고 왔더니 한 달이 후딱 갔더라고요. 네. 전 또 명절에 급체를 했었네요. 원래 명절에 친척들 만나면 급체도 하고 막 응급실도 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 쓸공님들은 또 건강하게 지내셨기를 바래요. 네. 오늘 주제로 좀 넘어가서요. 네. 지난 시간까지 언니가 주식 분석의 기초 개념을 펀더멘털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라는 두 가지 기본 유형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다시 한번 가볍게 복습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늘 내용이랑 좀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요? 네. 네, 한번 복습을 해보죠. 네. 자, 펀더멘털 분석은 기업의 내재 가치를 분석해서 내재 가치보다 낮은 가격의 주식을 매수해라. 높은 가격의 주식은 매도해라 라는 방법이었고요. 네. 자, 그리고 기술적 분석은 과거의 주가 동향을 바탕으로 미래의 주식 가격을 예측해서 주식을 사고 파는 방법이었죠. 맞아요. 기억이 났어요. 근데 기초 개념이긴 했는데 이 내용이 쉽지만은 않았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 기초 개념을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주식 매매에 주식 분석을 적용하기란 사실 일반 개미 투자자들한테는 어려운 일이구나를 저는 다시금 깨닫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매회 방송에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산에 대한 투자는 필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나 투자 대상 자산 중 주식이 무엇보다 중요한 자산임은 분명하고요. 그렇죠. 이 자본주의 사회라는 곳에서 그 수익을 창출하는 주체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업은 주식으로 대표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직접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전문가에게 주식 투자를 맡긴다 하더라도 이 금융 전문가들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네. 주식 투자의 기본 개념들은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 필수 과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전문가에게 맡긴 돈이 바로 내 주머니에서 나간 내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남의 돈 아니죠. 내 돈 내투. 내 돈 네트 맞아. 자, 그러니 당연히 투자 방식이나 투자 과정을 알고 챙겨야죠. 그렇죠. 자, 그런 의미에서 주식 분석이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네. 우리 일반인들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상식이니까요. 네. 아직 안 들어보신 분들은 90화, 91화 꼭 챙겨 들어보세요. 맞아요. 꼭 챙겨 들어야 되는 분야였어요.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히 지난 수십 년간의 저금리 시대를 지나오면서 네. 일반 투자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네. 주식시장에 대거 참여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개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에 입문하는 과정을 이제 쓸공 스토리로 만들어 봤거든요. 오, 기대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쓸공 드라마 극장. 맞아. 쓸공이라는 청년이 이제 네.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밤낮 없이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을 받고 또 일을 차곡차곡 모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예금 잔고에는 큰 변화가 없는 그런 날들이 지속되고 있었죠. 아이고야. 그런데 어느 날 옆 부서의 김 대리님이 주식 투자로 억대 부자가 되었고 강남에 집을 샀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아니, 그런 얘기는 왜 공개하나 몰라. 그럼 이때 우리 쓸공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심란했겠죠. 나는 뭘 했을까. 맞아. 이 상실감. 이게 절대적 빈곤감보다 상대적 빈곤감이 더 큰 거잖아요, 원래. 그렇죠. 맞죠. 그래서 이제 심란한 마음으로 우리 쓸공이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친구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 쓸공이도 주식 투자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김대리님이 대박을 쳤다는 그 회사 있잖아요. 네. 그 회사의 주식을 지금까지 모아둔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몰빵을 합니다. 아, 슬슬 이거 그 망조의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쓸공이가 그 주식을 사자마자 주가가 하염없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죠. 아, 정말 such a cliché. 정말 너무 뻔한 이야기다, 정말. 그래서 드라마예요. 네, 진짜 어떡해. 그래요. 너무 슬프지만 결국은 이 애물단지 주식을 팔지도 못하고 정신은 이제 혼란스럽고 피폐해져 가기만 하죠. 아이고야. 여기서 포기하면 의지의 한국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주식이라는 산을 정복해 보기로 다짐을 하고 화이팅. 주식 관련 책들을 열심히 사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가치 투자, 차트 분석, 모멘텀 투자 같은 주식과 관련한 여러 용어와 네.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과 같은 투자법을 익히게 되죠. 그리고 이 열공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종목을 신중하게 선정을 좀 하고 매매 타이밍도 심사숙고해서 주식 매매를 재개했어요. 네. 그런데 또 안타깝게도 나 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 그치, 이게 시대가 또 도와줘야 되잖아. 주식 그죠. 투자는. 공부를 했음에도 내가 산 주식들은 영수익률이 좋지가 않아요. 아유, 대부분 그렇죠, 뭐. 자, 이쯤 되면 그래. 경제와 주가를 예측하는 거는 신의 영역이지. 무슨 내가 예측이야. 며 이제 주식 계좌를 닫아버리거나 이제 원래 주식은 장투잖아요. 그러니까 묻어버리고 말게 되죠. 거의 모든 분들이 이러실 것 같은데? 그쵸. 저의 소설에 공감 가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죠. 많으실 것 같아요, 진짜. 저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사실. 그래도 저희는 쓸공 언니는 경제를 공부하기로 우리 쓸공님들과 약속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좋으나 싫으나 계속해서 경제 투자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제 계좌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이 투자라는 세계에는 네. 시장 예측의 영역 밖에 있는 또 다른 투자 전략이 있다라는 거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바로 오늘 주제인 자산 배분 전략입니다. 와. 오늘 서론은 더 드라마틱하게 제가 한번 써봤어요. 오, 좋아요. 우리 열정 씨가 성장캐야, 성장캐. 좀 뭔가 서론 쓸 때가 제일 힘든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서론이 한 60%야. 오늘은 이제 드라마로 써봤다라는 네. 거. 자, 앞에서 주식시장에 입문한 쓸공이 이야기. 되게 슬프고 또 공감 가는 이야기. 자, 이 이야기 같이 왜 우리 개미들의 투자는 늘 실패로 끝나는 걸까요? 그렇죠. 네. 제일 궁금한 이야기인데 네. 제가 이번 자산 배분 전략을 공부하면서 소개해드릴 책이 투자왕 김동주, 네. 예명이 이제 김단태라는 분인데 김단태 아시나요? 하니까 알겠어요. 그렇죠. 네. 이분이 블로그나 뭐 유튜브도 하고 계신 분이라서 네. 김단태로 더 유명한 분이에요. 네. 이분이 쓰신 절대 수익 투자 법칙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우리가 투자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간단히 좀 살펴보면 네. 개미 투자자들이 개별주 투자로 꾸준히 성과를 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개인에게 개별주 투자는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고요. 그렇죠. 이유는 개별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주식 분석 등의 기법을 통해서 가격이 오를 자산을 예측을 하고 네. 미리 이 저평가된 기업의 주식을 매수를 해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방법이 아주 험난하다는 거죠. 그죠. 이게 제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개인이 투자하는 것이 녹록치 않다. 개별주를 투자하는 것. 그치? 그거를 들으니까 떠오른 역사적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게 뭐죠? 뭐냐면은 옛날에 그 고래 사냥 한창 그 성행했던 시기가 있었죠. 고래를 사냥해서 나누어 가지면서 이제 그런 투자 수익을 올리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큰 배가 있어서 이제 선장이 있고 그다음에 투자자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선장한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고래 사냥을 해서 이제 잘 성공을 해서 돌아오면 다들 쉐어, 그때 쉐어라는 말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각자의 지분대로 그 고래 잡이의 수익을 나누는 거죠. 아. 자,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개인이 개별 주식에 투자한다는 거는 결국 내가 혼자 나룻배 타고 가서 선장이 고래를. 되어서 고래를 잡으러 가는 거야. 그치? 고래한테 안 먹히면 다행이야. 그렇지. 의지와 열정이 있으면 왠지 다 될 것 같아서 나가보지만 그렇지. 엄청난 파도와 그죠? 심지어 상어한테 공격을 당할 수도 있어. 맞아요. 네, 그게 생각나네. 그쵸. 그러니까 개별주 투자는 개인들이 할 그럴 대상은 아니다라는 게 이분의 이제 생각이시고, 맞아요. 특히나 이제 세계 최고의 헤지 펀드 중에 하나인 브릿지워터 이 레이 달리오님이 한 인터뷰에서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브릿지워터에는 이미 금융 쪽 전공자 1,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네. 매일 그 일에 매달리고 있는데 금융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네. 시간도 덜 쏟고 있는 일반인이 어떻게 그들보다 더 잘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맞아. 공감된다. 그쵸. 이게 마치 그 고래잡이 배와 같이. 맞아. 선장은 선장은 지금 이 일만 하는 거야. 평생을 바다에서 일한 사람인데 맞아. 어떻게 내가 그냥 나룻배로 고래를 잡겠냐는 그치. 거지. 어쩌다가 그 번뜩인 아이디어로 그치. 그냥 나가는 거야. 그치. 배로. 고래 잡는 법 입문서 한 한 번 번 읽고. 읽고. 그치. 맞아. 혹여나 만약에 훌륭한 기업을 찾아내고 이 주식이 오를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손 치더라도 주가가 오를 때까지, 즉 이제 기업이 성장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시장은 계속해서 투자자들의 확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이의 제기를 할 거란 말이죠. 진짜. 그러니 대중의 생각과 미친 심리, 그리고 이제 시장에 맞설 수 있는 믿음과 끈기가 있어야만 개별주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데 일반인에게는 아주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방금 전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시장에 맞설 수 있는 믿음과 끈기. 자, 시장에 맞선다는 거는 나 혼자서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전체를 그러니까 1대 뭐 100도 아니고 1대 수십만하고 막 맞서 싸우는 맞아. 거야. 모두가 예라고 대답할 때 아니요 할 수 있는 용기. 그치. 근데 그 용기가 나오기 쉽지 않지. 쉽지 않죠. 그죠. 네. 자, 그러니 주식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심리학까지 공부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심리학까지 공부하고 우리가 주식 개별주를 투자해야 되나? 이것도 또 생각해봐야 될 문제예요. 그치. 예. 본업을 접어두고. 맞아. 이제 그렇다면 개별 종목 투자는 어렵다고 하니까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 네. 이제 금융 전문가에게 맡기거나 펀드 투자를 하면 어떨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질문에도 필자는 역시나 부정적인 답변을 했어요. 그래요? 금융 전문가에게 무조건 맡기면 안 되는 이유로는 금융 상품의 판매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거든요. 금융상품 판매 시스템 중간에 자꾸 끼어드는 사람들이 많아. 그치? 그래가지고 내 목을 다 띄어가는 사람이 많아. 이 수수료, 저 수수료 그쵸. 내다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이제 수수료를 주기 위해서 너무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게 바로 이제 판매 시스템의 부작용이잖아요. 또 하나의 이유로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펀드 투자에 대해서는 이제 뱅가드 그룹의 창업자 존 보글의 조사에 따르면 네. 대부분의 펀드가
실제로 시장 수익률도 못 내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졌다고 하고요. 이제 또한 이제 설령 엄청난 수익을 거둔 펀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펀드의 예로 피터 린치의 마젤란 펀드를 소개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어마무시한 수익률을 냈대요. 근데 이 펀드에 투자한 모든 사람이 수익을 거두지는 못했다고 해요. 왜일까요? 그 이유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펀드 수익률이 높은 시점에 펀드에 자금을 넣었다가 펀드 수익률이 떨어지는 순간 이 돈을 회수하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네. 그러니까 아까 고래잡이배를 다시 또 가져오자면 이 고래잡이배의 선장을 잘 선택해야 되는데 최고의 성과를 보인 선장도 그 선장을 끝까지 믿어줘야지. 그치. 중간에 내가 막 의심하고 딱 빠져버리면 또 수익을 얻을 수가 없다. 맞아요. 그 선장도 사실 바다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실패를 할 수 있는 건데 그치. 실패하는 순간 아유 안 되겠다고 해소해버리면 손해만 보는 거지. 그렇구나. 사람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면 펀드 매니저의 투자 방식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니 이제 불안을 느끼는 거지. 그리고 수익률이 떨어지는 시점에 펀드를 팔고 나올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었어요. 그러면 그 선장의 그 판단이나 행동들을 이해할 만큼 내가 그 급이 높던지 레벨이 높던지 맞아. 아니면 그냥 믿기로 했으면 무조건 믿어라. 믿어야 되죠. 둘 다 뭐 그렇구나. 쉬운 말은 아니죠. 맞아. 어렵네요. 네. 자, 그런데 자본주의 시대에 투자는 필수라고 네. 우리 쓸공 언니가 아주 여러 번 강조를 해놓고 그렇죠. 자,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개별 주식에도 투자하지 말고 그치? 전문가에게도 맡기지 말고 그치? 그다음에 펀드 투자도 하지 말아라. 네. 자, 이러면 도대체 뭘 하라는 거예요? 라고 우리 쓸고님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니까요. 네. 저도 이걸 쓰면서 그럼 나도 뭘 하라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시장의 예측 그리고 주가 분석과는 별개의 또 다른 투자 전략을 소개를 해드리려는 거죠. 오. 전문 투자자에게 맡기는 방법도 아니에요. 그래요? 이거는 내가 궁금하네요. 스스로 하는 방법. 와우.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네. 투자의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또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 넘어갈게요. 네. 절대 수익 투자 법칙에서는 돈을 버는 두 가지 방법으로 알파와 베타를 소개하고 있었거든요. 나 이거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그거 뭐지? 재무관리. 어. 재무관리 학에서 들었던 기억난다. 맞아요. 이건 재무관리의 기본 상식이나 마찬가지죠. 20몇 년 전에 들은 거라 까먹었는데 한번 잘 다시 한번 상기시켜보자. 알파 투자는 시장에서 초과 수익률을 추구하는 방법이에요. 사실 알파라는 게 알파걸 뭔가 초월해서 뛰어난 사람을 알파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플러스 알파. 네, 어떤 그러네요. 그래서 초과 수익률을 알파라고 하는구나. 그렇죠. 다시 말하면 오를 것 같은 투자 자산을 잘 고르는 능력과 적당한 타이밍에 매도하는 능력을 갖춘 투자자들이 시장 수익률을 초과해서 와우.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시장보다 높은 플러스 알파의 수익률을 얻고자 하는 방법으로 대부분의 전문 투자자나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이 추구하는 그런 우리가 닫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방법이네요. 네, 그렇죠. 전문가들의 방식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이제 베타 투자는 철저하게 시장 수익률을 추구하는 투자거든요. 만약 우리가 미국 주식 시장에 베타 투자를 한다고 하면 네. 전체 미국 시장을 통계적으로 이제 샘플링해서 네. 보유하고 있으면 되는 네. 아주 심플한 방법이죠. 네. 베타 투자의 정의를 들어보면 딱 떠오르는 금융 상품이 있죠. 네, 그죠. 인덱스 펀드. 지수를 따라가는 펀드. 그쵸. 네. 인덱스 펀드예요. 네. 그리고 이제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ETF들이 있겠죠. 그렇군요. 사실 베타 투자만 잘해도 엄청난 성공인데. 그쵸.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알파를 추구하죠. 알파 추구하다가 제로 돼. 제로 투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투자돼. 그쵸.
다 누구나 근데 알파 투자를 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레이 달리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헤지 펀드 회사에만 단 한 회사죠. 거기만 1,600명의 전문가가 이 일에만 매달리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1대 1,600을 이길 수 있냐는 거야. 맞아. 그렇죠. 감히 어딜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맞아요. 그래서 결론은 사실 개인 투자자는 베타 투자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뭐 개인의 역량과 선택의 문제이긴 해서 이게 정답이라고 막 강요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근데 대략 그렇다. 대략 그렇다. 네, 그런데 그 사실 저는 제가 봤을 때 개인이 베타 투자만 성공해도 난 성공한 거라고 봐요. 그치. 네, 맞아. 베타 투자도 안 나올 때가 더 많아. 더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쓸공언니 생각에 좀 동의가 되신다. 나는 베타 투자가 맞겠다 싶은 네. 쓸공님들이 계시다면 네. 베타 투자의 대표적인 전략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할 주제인 자산 배분 전략이거든요. 이 자산 배분 전략의 기본 철학이 바로 우리는 시장을 예측할 수 없다. 맞아. 라는 거예요. 인정해야 돼. 그죠. 경기 호황이 왔을 경우 어떤 자산이 좀 오르고 또 어떤 자산의 가격이 떨어질지나 또 경기 불황이 왔을 때 어떤 자산이 유리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경기 호황에서는 주식 투자, 경기 불황일 때는 채권 투자,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원자재 투자. 뭐 이런 거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런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공식으로 외우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가 경기 호황일지 또 언제가 경기 불황일지 이런 분야는 전문가들조차 예측이 좀 어려운 분야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일반 개인 투자자가 이 시점을 맞춘다는 거는 불가능의 영역이기 때문에 시장을 예측하지 않고 다만 이제 모든 경제 시나리오에서 크게 잃지 않는 그런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게 자산 배분 투자의 기본 철학이죠. 그러니까 위험을 피하고 중간만 가자. 그렇지. 요즘 제가 이 절대 수익 투자 법칙 다음으로 읽고 있는 책이 하워드 막스라는 이제 가치 투자자분이 쓰신 책인데 이분의 설명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 리스크에 노출이 되어 있다고 해요. 첫 번째 리스크는 투자한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는 리스크. 두 번째는 투자를 하지 않음으로써 수익을 놓치는 리스크라고 하거든요. 자산 배분 전략을 좀 활용하면 모든 시장 상황에서 잃지 않는 투자를 함과 동시에 투자를 하지 않음으로써 수익을 놓치는 두 번째 리스크도 피할 수 있는 거죠. 오, 그러네요. 근데 갑자기 이 리스크가 난 이 결혼하고 좀 결혼하고 연결이 되네. 그치.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내 인생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리스크, 결혼을 안 함으로써 행복을 얻지 못할 리스크. 그치. 오, 그러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선택에는 두 가지 리스크가 포함이 된 것 같긴 하다. 양면성이 있네. 양면성 있죠. 결론적으로는 투자는 하되 시장 수익률 정도의 안전한 방법으로 하자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결혼은 하되 그러니까 그냥 막 최고로 행복하고 최고로 부자 되고 이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살자. 그래. 이렇게 결혼하라 이러는 거네. 결혼 배우자를 선택할 배우자를 때도. 선택할 때. 그죠? 네. 자, 그렇다면 자산 배분 전략을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제가 연금 공부 마지막 시간에도 사실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네.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자산 배분 전략은 다양한 자산군을 섞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투자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함으로써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거죠. 자산 배분 전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활용하는 기관이 바로 연기금과 국부펀드들이죠. 그러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연기금이나 국부펀드들이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그죠? 벤치마킹을 해보면 네. 자산 배분 투자의 방식을 좀 배울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네. 개인과 연기금의 투자 방식 비교, 전략적 자산 배분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의 2019년에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발간한 자료였는데요. 이 자료에 의하면 대형 연기금은 3가지 의사결정 단계를 거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고 하거든요. 네. 첫 번째 단계는 연기금의 운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이에 부합하는 목표 수익률과 위험 감내 수준을 설정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예를 좀 들어보면 제가 얼마 전에 싱가포르를 좀 갔다 왔는데 이 싱가포르의 국부펀드인 싱가포르 투자청의 자금 운용 목적이 장기 관점에서 정부 예비 자금의 국제 구매력을 유지 또는 확대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목적에 부합하는 이제 목표 수익률과 위험 감내 수준을 결정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를 글로벌 주식의 65% 그리고 채권의 35%를 투자하는 자산 배분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운용 목적이 좀 정해지고 나면 이에 부합하는 목표 수익률과 위험 감내 수준을 설정한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이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하는 건데요. 전략적 자산 배분은 핵심 자산군에 대한 투자 비중을 결정하는 절차거든요. 앞에서 살펴본 싱가포르의 예를 적용해보면 주식과 채권의 65%, 35%라는 비중을 설정했으니 이게 바로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한 예인 거네요. 그렇죠. 자, 저기 이제 싱가포르 투자청 얘기하니까 저도 떠오르는 게 투자 잘하기로 유명한 그런 국부펀드라 요거 뭐 65, 35 믿어볼 만한 숫자인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싱가포르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아우 잘 살더라고요. 굳이 뭐 말해 뭐해. 아주 깔끔하고 말해 뭐해. 그래서 이제 좀 믿어볼 만한 국부펀드 포트폴리오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싱가포르는 뭐 생산 같은 거 안 하고 무역하고 금융만 해가지고 먹고 사는 데인데 얼마나 잘해. 선수지. 그렇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단계가 전술적 자산 배분의 단계예요. 이 전술적 자산 배분은 이전 단계인 이제 전략적 자산 배분에서 결정된 자산 군별 투자 비중을 기본 바탕으로는 하되 펀드 매니저가 재량을 가지고 시장 상황에 대응하거나 이를 적절히 이용하여 초과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근데 이 마지막 단계인 전술적 자산 배분은 정의에서도 좀 알 수 있듯이 알파 투자의 방식이잖아요. 그죠. 초과 수익. 그죠. 좀 찜찜하잖아, 우리가. 그러네. 그래서 이제 자산 배분의 대가로 알려진 분이 한 분 계신데 예일대학교 기금 운용을 담당하셨던 데이비드 스웬슨 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말씀하시기로 전술적 자산 배분은 아주 어려우므로 개인 투자자에겐 적합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남기셨다고 하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결론적으로 안정적인 베타 투자를 목표로 하는 개인 투자자는 연기금의 3가지 의사결정 중 앞에 2가지 의사결정, 운용 목적 수립과 전략적 자산 배분 이 2가지를 참고해서 자산 배분 전략을 수립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2개만 잘하면 된다. 말은 쉽지. 운용 목적 수립하는 것도 굉장한 태스크고 그죠. 자산 배분하는 것도 굉장히 큰 태스크예요. 1,600명이 모여서 하는 거.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저희가 자산 배분 전략이 왜 필요한지 하고 그리고 자산 배분 투자 방식의 개괄적인 정의와 연기금의 운용 방식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더 하고 싶지만 이미 또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집중력이 떨어질 시간이 되었어. 그래서
내 계좌에 이 자산 배분 전략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이어서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산 배분 전략 이런 거였군요. 그쵸. 왜 우리 금융회사 광고 같은 거 보면 뭐 네. 전략적 자산 분배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그들만 하는 게 아니야.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우리도 할 수 있네. 힘들지만 한번 도전해봐요. 네. 자신의 자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시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랄게요. 네. 다 같이 쓸공합시다.